소크라테스, 삶으로 철학을 쓰다. 여러분은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고대 철학의 아버지, 혹은 악처 크산티페의 남편?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극적이고 또 의외로 친근합니다. 그는 잘생긴 영웅이 아니었고 거대한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석공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신탁을 받아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테네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꿀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편하게 들으시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처럼 잘생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튀어나온 눈, 낮은 코, 볼록한 배. 아테네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는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는 놀라운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티다이아, 델리온, 암피폴리스 같은 큰 전투에 직접 참여했고 심지어 제자 알키비아데스를 구해내며 영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때도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죠. 또 술을 밤새 마시고도 끄떡없고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면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인한 체력과 집중력은 훗날 끝없는 질문과 철학적 집요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멈추지 않는 탐구 본능을 가진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었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잔소리 심한 악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같은 제자들의 기록에는 크산티페가 그렇게 나쁘게 묘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악처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돈도 잘 벌지 않고 하루 종일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만 하며 지냈기 때문일 겁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아이 셋을 키우는데 걱정이 많았을 테지요. 후대의 전기 작가들은 이런 상황을 과장해 마치 그녀가 남편을 괴롭힌 것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많은 부부도 비슷한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자기 길을 가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원래 석공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건축 사업이 활발했기에 석공으로도 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갔다가 이런 신탁을 듣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소크라테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는 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신탁이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정치가, 장인, 시인들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역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깨닫습니다. 진짜 지혜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눈 소크라테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불린 이들조차 결국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시인들은 멋진 시를 쓰지만 정작 자신이 왜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고, 장인들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무지했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웅변은 잘했으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단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지의 지입니다. 여기서 무지란 단순히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철학이라는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완전히 소유한 사람은 없고 오직 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그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두고 나는 알지 못한다는 자리에서 출발해 끝없는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철학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웅변술과 변론술을 가르치며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성공의 비밀을 전해주었죠. 말만 잘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었고 회의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으니 소피스트들의 수업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철학이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혹은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 따라 말의 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풍조를 깊이 걱정했습니다. 아테네가 이렇게 상대주의와 궤변에 빠져든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는 말솜씨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언어의 불완전성을 핑계 삼아 모든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들 때 소크라테스는 언어를 정직하게 다듬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소피스트는 겉으로는 화려한 스킬을 가르쳐주는 자기계발 강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그 기술이 진짜 나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는 사회를 지탱할 토대가 단단해야만 건강한 민주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말보다 진실된 정의를 찾는 길에 평생을 걸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한 방식은 바로 문답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었어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스스로 답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곧 상대는 자신의 말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을 논박술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내린 정의 속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것도 용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대답한 사람은 자기 말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허점을 찌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점점 더 나은 생각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산파가 곁에서 돕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진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답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도중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막히는 상황, 즉 아포리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철학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날 상담이나 코칭에서도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돌보라. 그는 인간을 단순히 육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늙고 병들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삶의 중심이자 본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나 재산, 권력이 아니라 영혼을 잘 가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소한 옷을 입고 맨발로 거리를 걸으며 권력자들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잘생긴 제자 알키비아데스의 유혹조차 단호히 거절했죠. 영혼이 단단하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방법으로 끊임없는 성찰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토론을 이어가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개념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쾌락이나 물질적 만족을 쫓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것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일 뿐 영혼을 성장시키지는 못한다고 본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욕망에 끌려다니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철학자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삶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아테네 광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물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는 한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주정이 활짝 꽃피던 시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쥘 수 있었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인기와 이익을 쫓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공익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꺾기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 사회는 점점 분열과 불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흐름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민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진실을 향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테네를 배신하거나 권력을 쥐고 폭정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 같은 인물들이죠. 이 때문에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점점 소크라테스를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의심이 퍼졌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배하며 민주정마저 흔들렸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 이후 권력을 장악한 것은 30인의 과두정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리티아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되어 많은 시민을 죽이고 추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간 것이 그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 거죠.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광장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철학적 집요함은 아테네 정치의 눈엣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는 불경죄.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였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과거 그의 농박술에 곤란을 겪었던 이들이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의 자식인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신의 뜻에 귀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에도 단호했습니다. 만약 내가 젊은이들을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르치고 바로잡아야지 고발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반문했죠. 그는 자신이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소피스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질문만 던졌고 진리를 함께 찾아가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배심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동정을 구하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신탁에 따른 것뿐이며 죽을지라도 철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유죄. 배심원 500명 중 과반이 그를 사형에 처하자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한 건 오히려 그가 굴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뒤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도망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자 크리토는 간수를 매수해 탈출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아왔네. 분리할 때만 법을 어긴다면 내 삶 전체가 모순이 되고 말지. 그는 악법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동의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거부하고 끝까지 법정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그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이네. 아무런 감각 없는 깊은 잠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여행이지. 그는 오히려 담담했고 제자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독배가 눈앞에 놓였을 때 그는 잔을 들고 차분히 마셨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쳐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을 고치는 신이었습니다. 삶이라는 병에서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졌음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철학을 삶으로 실천한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할 때 단지 한 철학자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는 특별한 부나 권력,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석공이었고 생활은 검소했으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조금은 괴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바로 끝없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였죠.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영혼을 돌보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모, 돈, 성공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잘 돌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아테네 광장에서 울려 퍼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금 더 지혜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작은 노력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시작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여정에 이 채널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